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지 어느덧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뿐인 아들, 민석이었지요. 그런 아들이 장가를 간다니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듯 허전했습니다. 제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결혼을 며칠 앞두고 새아가 될 서영이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 집값이 무섭다며 결혼과 동시에 이 집으로 들어와 2년만 바싹 돈을 모아 분가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제 고유한 노후가 흔들리는 것은 싫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은 곧 제 불편한 동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 민석이는 출퇴근하느라 바빴고 집에는 자연스럽게 저와 며느리 서영이 단둘이 남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을 쓸고 닦고 끼니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서영이는 달랐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 대충 씻고 나와서는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취업 준비로 지쳐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서영이는 유독 전화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혹은 베란다를 서성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많은가 보다, 사교성이 좋은 아이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자 그 통화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귀에 거슬렸던 것은 며느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깨르르 하고 터지는 웃음소리는 교태가 잔뜩 섞여 있었고 듣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통화 상대는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주방에서 저녁거리를 다듬다가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오빠 하는 콧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게 되더군요. 오빠, 진짜요? 아, 너무 웃겨.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오빠는 저를 너무 잘 알아. 다음에 만날 때 입고 갈게요. 약속? 제가 알기로 서영이에게 친오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오빠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남편인 제 아들 민석이도 엄연히 옆에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저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가, 점심은 뭘로 차려줄까? 하고 묻자 통화 중이던 서영이가 제게는 손짓으로 잠시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그리고는 수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응, 오빠. 잠깐만. 어머님이 뭐 물어보셔서. 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계속 말해봐. 저는 그 순간 제 존재가 완벽히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의 통화가 한 집에 사는 시어머니의 말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섣불리 화를 냈다가는 속 좁은 시어머니 취급을 받을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속을 다스리며 주방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통화를 더욱 유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굵고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가 있었고 때로는 젊고 경쾌한 목소리의 남자도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의 남자들을 동시에 관리라도 하는 것처럼 서영이는 능숙하게 그들과의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전 직장 상사, 대학 선배, 아는 동호회 오빠 등 명분은 다양했지만 그 내용은 한결같이
연인들의 대화처럼 달콤하고 은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검은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저 아이 혹시 우리 아들 몰래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모처럼 아들까지 셋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지요. 저는 낮 동안 며느리의 끝없는 통화 소리에 시달린 터라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정성껏 구운 생선도 식탁에 올렸습니다. 민서가 많이 먹어라. 요즘 통 얼굴 보기 힘들구나. 네, 어머니. 일이 좀 바빠서요. 와, 찌개 맛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아들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잠시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영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예외는 없었지요. 오빠. 나 지금 저녁 먹고 있었는데. 응, 괜찮아, 말해. 서영이는 식구들이 다 있는 식탁에서 버젓이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밥을 먹고 있었고 그 모습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말았지요. 서영이는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오빠,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며 황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세아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갔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통화한 사람은 누구니? 제 질문에 서영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대학 때 같이 동아리했던 오빠예요. 가끔 이렇게 안부 전화하곤 해요. 그때 가만히 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영이 원래 아는 오빠들 많아요.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두둔이 못마땅했지만 일단 며느리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세아가, 내 생각은 어떠니? 나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 그것도 시부모와 남편이 함께 있는 식사 자리에서 다른 남자 전화를 받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서영이는 더 이상 순한 며느리를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쏘아보더군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서늘한 반감과 당돌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에 저와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남자랑 연락 좀 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친구들이랑 편하게 연락도 못하고 살아야 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실 줄은 몰랐네요. 그 당돌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들이 황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서영아,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뭘 틀린 말했어? 어머님은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잖아.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아니 꼽게 보시면서 며느리는 이제 아들에게까지 화살을 돌리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러니 제가 이 집에서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냐고요, 여보. 어머니는 저를 그냥 미워하시는 거야. 순식간에 악역이 된 것은 저였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내를 나무라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줏대 없이 제 아내에게 휘둘리는 약한 사내일 뿐이고 진짜 제 적수는
바로 저 순한 양의 탈을 쓴 맹랑한 며느리라는 것을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저와 저 아이 두 사람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리석음보다 저를 똑바로 쏘아보며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던 며느리의 당돌한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수십 년의 경험과 직감이 틀릴 리 없다고 속삭이고 있었지요. 거실 소파에 누워 교태 섞인 웃음소리를 흘리던 모습,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보여준 그 맹랑한 모습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제 아들이 제 눈을 가리려 한다면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진실을 확인하는 수밖에요. 불편한 동거는 이제 불편한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냉랭한 대화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도 생긴 것처럼 어색하고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며느리 역시 제 앞에서는 조금 몸을 사리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파도가 한 번만 쳐도 금세 무너져 내릴 위태로운 평화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균열의 징조는 오래지 않아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잦아진 외출이었어요. 어머님, 저 오늘 면접 보고 올게요. 어머니, 오늘은 취업 스터디가 있어서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며느리 서영이는 거의 매일같이 외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나 보다 기특한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다는 아이의 옷차림은 회사원이 아니라 파티에 가는 사람처럼 화려했고 스터디를 하고 온다면서 밤늦게 귀가할 때는 늘 술 냄새를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고단함이나 초조함 대신 어딘가 들뜨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마치 집 밖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오는 사람처럼요. 어느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영이는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 최종 면접이 잡혔다며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서둘렀습니다. 저는 속는 셈 치고 그래. 꼭 붙어야 할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하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는 듯 했죠.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민석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서영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전화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에이, 어머니. 최종 면접이라잖아요. 끝나고 면접관들이랑 저녁 식사라도 하고 있나 보죠. 요즘엔 그런 걸로도 평가한다더라고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만 본 사람을 데리고 회사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다는 소리는 평생 처음 들어봤거든요. 밤 11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서영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술 기운으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어요. 이제 오니? 면접은 잘 봤고? 네, 어머님. 아, 너무 피곤하네요. 압박 면접이라 진이 다 빠졌어요. 말과는 달리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피곤함보다는 흥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코를 스치는 낯선 냄새. 분명 우리 아들이 쓰는 스킨 향도 아니고 서영이가 평소에 뿌리던 향수도 아니었어요. 묵직하면서도 서늘한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며느리의 옷과 머리카락에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웬 남자 향수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지적에 서영이는 순간 얼어붙더군요.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그게 오늘 면접관 중에 한 분이 향수를 좀 진하게 뿌리셨더라고요. 좁은 방에 같이 오래 있다 보니 냄새가 좀 깼나 봐요. 참으로 순발력 좋은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 있기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온몸에 냄새가 배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마치 그 사람과 아주 가까이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고 돌아섰지만 제 마음속 의심의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작정하고 아들 내외의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적인 공간이라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단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서영이가 친구 만나고 오겠다며 외출한 뒤였죠. 침대 밑과 옷장 구석구석을 살피던 제 눈에 화장대 한쪽에 놓인 작은 쓰레기통이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쓰레기통을 비우려던 저는 그 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유명 보석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작은 상자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목걸이를 고정하던 벨벳 받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상자는 분명 새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었지요. 백수나 다름없는 며느리가 제 돈으로 이런 고가의 보석을 샀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인 민석이가 사준 것일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들 내외는 2년 안에 집을 사겠다며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서영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품을 가지러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미처 상자를 숨기지 못하고 손에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서영이는 제 손에 들린 상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태연하게 상자를 들어보이며 물었죠. 이게 뭔가 해서 민석이가 뭐 선물이라도 해줬니?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샀던 건데 상자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 예쁜 목걸이를 하고 있던데 혹시 이건가 해서 참 예쁘더라. 새로 산 거니? 저는 일부러 며칠 전 서영이가 하고 있던 처음 보는 금빛 목걸이를 언급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디자인이 아주 섬세하고 세련되어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액세서리와는 분명 달라 보였거든요. 아, 그 목걸이요? 그거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도금이라 금방 색 변할걸요? 예뻐 보였다니 다행이네요. 서영이는 시치미를 뚝 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애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더는 추궁하지 않고 그래. 요즘은 싸고 예쁜 게 참 잘 나오는구나 하고는 상자를 쓰레기통에 다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인터넷에서 10,000원 주고 산 싸구려가 아니며 제 아들이 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낯선 남자가 사준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잦은 외박과 술자리, 그리고 오늘 발견한 보석 상자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지난번보다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서영이가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 만나는 거, 그리고 취업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거, 제가 다 허락한 일이에요. 목걸이요? 그거 그냥 친구가 선물해 준 거래요. 자꾸 사람 좀도둑 취급하시면서 방까지 뒤지시면 서영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어요.
내가 내 방을 뒤진 게 아니라 청소하다가 우연히 본 게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하니? 비싸지도 않대요. 그리고 설령 비싸면 또 어때요? 어머니는 서영이가 하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희가 들어와 사는 게 싫으셨던 거죠?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상황의 본질은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행실인데 아들은 교묘하게 논점을 흐려 저를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이자 아들 내외를 쫓아내고 싶은 매정한 어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진실을 볼 의지를 상실한 아내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이 집안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지요. 아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뒤에서는 보란 듯이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정말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거나 화병으로 쓰러지고 말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목요일 오후였지요. 서영이는 아침부터 유난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로 산 듯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 다녀온 듯 예쁘게 매만졌어요. 화장대 앞에서는 1시간 넘게 공을 들여 화장을 하더군요. 아가, 오늘 어디 좋은 데 가니? 제가 무심한 척 묻자 서영이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기로 했어요. 다들 시집가고 애 낳고 하니까 얼굴 보기 힘드네요. 고등학교 동창?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고 동창을 만나러 가는데 저렇게까지 꾸밀 필요는 없었지요. 저건 분명 남자를 만나러 가는 차림이었습니다. 서영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책 넓은 모자를 눌러 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반쯤 가렸지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미행에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영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걸었지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는 며느리를 놓치지 않으려 진땀을 뺐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이러다 길에서 쓰러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번화가였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으리으리한 통유리로 된 대형 카페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저는 구석진 기둥 뒤 자리에 몸을 숨길 수 있었지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며느리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며느리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제 아들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옷차림도 무척 세련된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남자의 손을 자연스럽게 맞아봤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남사친이라도 대낮에 카페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지는 않지요. 그들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자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는 자기가 주문한 케이크를 포크로 떠서 며느리의 입에 직접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것이 제 아들을 속이고 있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카페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그들을 덮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 제 아들이 보고도 변명하지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뜨개질거리를 꺼내 들었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흥얼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그래, 어서 오너라. 친구들은 잘 만나고?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앉아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죠. 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한 친구는 벌써 애가 둘이고 한 친구는 이번에 사업 시작했대요. 다들 정말 대단해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를 술술 늘어놓는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는 사람의 얼굴에는 분명 달콤한 연애의 흔적이 가득했는데 말입니다. 그래, 고생이 많다.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칼을 갈았지요. 그래, 서영아.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내 거짓말의 끝이 어디인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주마.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역이라도 기꺼이 자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미행은 그렇게 더 큰 전쟁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설픈 정황 증거로는 이미 며느리에게 단단히 홀려버린 제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들은 분명 카페에서 이야기 좀 나눈 게 뭐 그리 대수냐며 또다시 며느리를 감싸고 돌 것이 뻔했습니다. 제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통화 시간, 통화 상대의 목소리 톤, 외출 요일과 시간, 옷차림까지 수첩에 꼼꼼히 적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유독 금요일에 외출이 잦았고 그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는 누군가와 은밀하고 짧은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공교롭게도 제 아들 민석이가 회사 동료들과의 스터디 모임 때문에 가장 늦게 귀가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이구나.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며느리가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했지요. 그리고 그 현장을 덮칠 완벽한 시나리오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 그러니까 민석이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믿어주고 함께 분노해준 유일한 제 편이었거든요. 언니, 그래서 작전은 세웠어? 그래. 이번 주 금요일이다. 내 도움이 좀 필요하구나. 민석이한테 전화해서 형부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가 운전을 못하니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주렴.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한다. 알았어, 언니. 걱정 마. 내가 아주 그냥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실감 나게 연기할게. 아주버님한테도 미리 말씀드려 놓고 우리의 작전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저녁이 되자 서영이는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응, 그날 괜찮아. 늦는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인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무렵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제 아들은 어머니, 저 이모 댁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외삼촌이 허리를 다치셨대요라며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떠나자 서영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감시자가 사라진 해방감을 만끽하는 듯 보였지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중요한 면접 약속이 있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지난번보다 더욱 화려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지난번과 같은 카페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모습의 그 남자가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 며느리를 태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앞차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라고 기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차는 강남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춰 선 곳은 주변에 유흥가도 없는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한 부티크 호텔 앞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텔이라는 글자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죠.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 맞은편의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 속으로 며느리와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 입구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호텔의 상호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전문을 통해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야 촬영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화질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제 며느리 서영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그 짧은 영상. 그것은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과 제 아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한 번에 부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등 뒤 안방에서는 며느리 서영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겠지요. 중요한 면접이라는 거짓의 방패 뒤에 숨어 대낮의 미래를 즐기고 온 피로를 달콤한 잠으로 풀고 있을 겁니다. 제 손에 들린 차가운 휴대폰의 감촉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동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진실의 파편이자 제 아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깨부술 잔인한 망치였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골문 상처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고 이왕 터뜨릴 거라면 더 늦기 전에, 더 깊이 썩어 들어가기 전에 해야만 했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댁에 다녀오느라 잔뜩 지친 얼굴의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생했다며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건넸겠지만 그날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거실에 서서
막 신발을 벗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서가.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고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모습과 집안의 싸늘한 공기에 아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방으로 잠깐 들어오너라. 내게 꼭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제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작은 방 안, 이제 오직 진실과 거짓,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통받을 한 남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의자에 앉히고 아무 말 없이 낮에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해서 아들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무심코 들여다보던 아들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다고 믿었던 아내가 낯선 남자와 너무도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생전 처음 보는 호텔 입구로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한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크게 뜨인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렸고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만진 것처럼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지금이라도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그파랗게 질린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것은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가져온 저에 대한 원망과 부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그는 고장난 기계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끔찍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밀어내려는 듯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지요. 호텔이요? 서영이가 호텔을 왜 가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나랑도 잘 안 가는데.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깝다고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적금을 하나 더 붓는다고 하던 애가. 서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요. 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 아내의 결백을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던져진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마치 영상 속에서 아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라도 찾아낼 수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영상은 너무도 선명했고 현실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결국 현실을 부정할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한 아들의 분노는 그 현실을 눈앞에 들이민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절망과 부정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이걸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서영이 뒤를 밟으신 거죠? 그렇죠? 왜요? 제가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대체 뭐예요? 민서가 정신 차려라.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어떻게 찍었냐가 아니야. 내 아내가 내가 없는 대낮에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지. 제 외침에 아들은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제가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꾸며낸 거대한 연극이라고 믿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호텔이요? 이게 정말 호텔인지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이 남자는 또 누구고요? 어머니가 서영이 흠집 잡으려고 아무 남자나 섭외해서 이런 거 찍으신 건 아니고요? 민서가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들이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저를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세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게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부부 불행하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서영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내쫓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뒤나 밟고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내서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도라는 진실이 주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자 그 고통의 원인을 진실 그 자체가 아닌 진실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쉬운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이 영상은 조작이 아니다. 그건 내가 더 잘 알잖니. 정내 말을 믿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 아내를 깨워서 물어보아라. 오늘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 대답을 들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될 게다. 제 차분한 제안은 오히려 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제 제안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직접 열라는 잔인한 강요로 들렸을 겁니다. 그는 아내에게 진실을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지요. 됐어요. 아들은 제 말을 잘라먹으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랑은 이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네요. 그것이 아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제 침대 위로 세게 던져버리고는 제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안방으로 달려가 며느리와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건넌방 문이 열렸다가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추궁하는 대신 혼자만의 동굴로 숨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허탈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아들에게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독한 시어머니라는 낙인만 찍혔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것입니다. 침대 위에 내동댕이 쳐진 휴대폰 화면은 검게 꺼져 있었지만 그 안의 영상은 제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 선명한 배신의 기록과 함께 제 아들이 제게 남긴 차가운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기이한 결심이 제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절대로. 아들이 제 방문을 박차고 나간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모든 시계는 고장난 듯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계절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1년 내내 겨울이었고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냉기의 근원, 모든 불행의 씨앗. 저는 가족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밤새 끓인 사골국에 정성껏 밥을 말아 내놓아도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제가 부엌에 있는 시간을 귀신같이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제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마당에라도 나갈라 치면 그 틈을 타 소리 없이 현관을 빠져나가 출근하기 바빴습니다. 마주치더라도 아들은 저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없는 존재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서늘한 외면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매일같이 제 심장을 베어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이의 태도는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는 도구로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 앞에서 깔깔거리며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당연히 남자가 있었지요. 오빠, 어머, 잠옷 입은 거 보여주면 어떡해. 부끄럽게. 나는 지금 시댁이지. 어머님이랑 같이 TV 보고 있어. 재밌다.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을 슬쩍 제 쪽으로 비추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제 아들의 어미가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희롱하며 저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분노로 굳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올 때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찻잔이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이가 갈리는 분노와 무력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서 저는 숨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꼼짝달싹 못하는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영화를 보고 오겠다며 나갔고 텅 빈 집에는 빗소리와 제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착잡한 마음을 달래려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던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온통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화장대는 온갖 화장품들로 아수라장이었지요. 한숨을 쉬며 방을 정리하던 제 눈에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며느리의 은색 노트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따라 노트북은 완전히 꺼지지 않고 검은 화면 속에서 작은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급하게 나가면서 전원을 끄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지요.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노트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의 물건을 엿보는 것은 옳지 않다. 제 안의 이성이 경고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무엇이라도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패드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두웠던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방금 전까지 사용하던 메신저 프로그램 창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그 순간 쿵 하고 바닥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메신저 창의 맨 위에 떠 있는 이름. 내 사랑 규진 오빠. 제가 미행했던 날 카페에서 보았던 그 남자, 호텔에 함께 들어갔던 바로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글자들은 제 남은 생을 모두 바쳐서라도 저것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빠, 오늘 만날 거지? 보고 싶어 죽겠어. 어제 우리 그 인간이랑 대판 싸웠잖아. 어머니 얘기하면서 아주 꼴 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애기 고생 많았네. 그 바보 같은 놈이랑 사는 게 보통 일이겠어. 조금만 참아. 오빠가 곧 구해주러 갈 테니. 지난번에 사준 목걸이는 하고 나올 거지? 그 아줌마는 그 목걸이 모르겠지? 당연하지.
어머님은 그냥 인터넷에서 산 싸구려인 줄 알아. 아주 볼 때마다 통쾌해 죽겠다니까. 오빠 생각하면서 매일 하고 다녀야지. 그나저나 자기는 남편이랑 이혼은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나도 이제 지친다. 빨리 합쳐서 같이 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그 인간 구슬려서 재산명에 최대한 나한테 돌려놓으려고 작업 중이야. 아주 나한테 빠져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이 집도 곧 내 명의가 될걸? 이 집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 꽤 비싸다더라고. 역시 우리 서영이 똑똑해. 그 영감탱이 유산도 꽤 된다며? 그것까지 싹 받아서 우리 둘이 훨훨 날자. 오빠만 믿어. 응, 오빠만 믿어. 오빠가 내 인생의 구원자야. 사랑해.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여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제 아들의 재산과 저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작당 모의였습니다. 제 아들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의 어리석은 주인공이 되어 제 살과 뼈를 모두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꺼내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저주스러운 대화 내용을 한자 한자 빠짐없이 여러 각도에서 미친 듯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버릴 완벽하고도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와 그 남자가 나눈 대화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제 유일한 피난처이자 조력자인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분노에 차 있었을까요? 저는 동생에게 어젯밤 발견한 노트북 대화 내용에 대해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저건 사기야, 사기. 아니, 민석이 장래에 흠이라도 생길까봐. 지금 민석이 장래가 문제야? 전현한테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하게 생겼는데.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감정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 당장 내가 연락해서 상담 약속 잡을게. 우리가 먼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저 증거들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봐야 해. 그리고 언니, 절대 전현한테 티 내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평소처럼 지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전현이 알게 해선 안 돼. 알았지? 동생의 냉철한 말에 저는 겨우 들끓던 분노를 억누르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차갑게, 더 치밀하게 저들의 숨통을 끊을 칼을 갈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유일한 조력자와 함께 본격적인 반격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생과 함께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동생이 소개해준 박지연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제 사연을 듣는 내내 그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진지하고 깊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딱딱한 가죽 소파에 앉아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모욕과 고통, 그리고 제가 모은 증거들을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처음 미행했던 날의 기억부터 호텔 영상,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노트북 메신저 대화 사진까지 박 변호사는 제가 내민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한 상담실을 채웠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던 박 변호사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메신저 대화 내용은 며느님께서 혼인의 순수성 없이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아드님께 접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즉 스모킹건입니다. 이 증거만으로도 재산 분할 소송에서 며느님의 기여도는 거의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저희가 강력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무효 소송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설명에 어둡기만 하던 제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어머님, 가장 큰 관건은 아드님이십니다. 법정 다툼은 결국 당사자인 아드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아드님께서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아내를 용서하겠다고 나오거나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은 아주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희가 승소하더라도 아드님과 어머님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제 아들이 끝까지 현실을 부정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제 깊은 한숨에 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아드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만드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머님이 제시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아드님이 직접 두 눈으로 보는 현실을 마주하게 해야 합니다. 그 어떤 변명도 오해도 통하지 않을 결정적인 현장을요. 변호사의 말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깨끗이 걷어내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 아들에게는 마지막 충격요법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겠지만 가장 확실한 처방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마지막 결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시간에 맞춰 아들을 집에서 멀리, 아주 멀리 떼어놓느냐는 것이었죠. 동생이 기막힌 묘안을 냈습니다. 언니 민석이한테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고 시키자. 우리 막내 동생, 지금 강원도 산골에 살잖아. 외삼촌이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직접 갈 수가 없으니 내가 대신 현금으로 좀 전해주고 오라고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계좌이체하면 되지 왜 현금으로 갖다 주냐고 의심할 수도 있으니 외삼촌이 예전에 사업하다가 신용 문제가 좀 생겨서 통장이 다 묶여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이건 우리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이라고 둘러대면 돼. 외삼촌, 즉 제 막내 동생과는 이미 말을 맞춰두었습니다. 제 기구한 사연을 전해 들은 막내 동생은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와 그놈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다며 분노했고 제 계획에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결전의 날인 금요일 아침, 저는 침대에 누워 끙끙 앓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서가 큰일 났구나. 내 막내 외삼촌이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는구나.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몸이 이래서 도저히 강원도까지 갈 수가 없으니 내가 좀 다녀와야겠다.
이건 우리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인데 내 외삼촌 통장이 다 묶여서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갖다 줘야 한단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현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외삼촌의 관계를 아는 터라 잠시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틀어지긴 했어도 어미가 아프다고 누워있고 외삼촌이 위급하다는 말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들은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어머니도 병원에 좀 가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차가 골목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프다는 말에도 안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오히려 남편이 장시간 집을 비운다는 사실에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가 1시간 넘게 샤워를 하고 제가 사준 적도 없는 화려한 속옷을 챙겨 입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마지막 결전을 위해 제 마음을 갑옷처럼 단단히 둘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 여우의 숨통을 끊을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요란한 하이힐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10분의 시차를 두고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미행은 제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지요. 며느리는 골목 어귀에서 택시를 잡아탔고 저 역시 다른 택시에 올라타 앞차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침착한 목소리에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택시는 제 예상대로 지난번 제가 증거 영상을 촬영했던 그 호텔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호텔 정문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내려 익숙하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그 남자와 밖에서 만나지도 않고 바로 호텔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길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가운 오렌지 주스를 시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심판의 순간을 앞둔 비장한 흥분 같은 것이었지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호텔의 간판이 오늘따라 유난히 처형대의 단두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강원도를 향해 한참을 달렸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원주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민서가. 제 목소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차 돌려서 서울로 다시 와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1시간이면 외삼촌 댁 도착하는데. 갑자기 왜요? 내게 꼭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내가 지금 보내는 주소로 지금 당장 와라. 도착할 때까지 이유는 묻지 말고. 저는 제 모든 감정을 삭제한 기계와도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함과 단호함에 아들은 무언가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는지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힘없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호텔 주소를 정확하게 문자로 찍어 보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호텔 입구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주스잔의 얼음은 전부 녹아 밍밍한 오렌지 물이 되었고 카페 안의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정말 올까? 오다가 무슨 생각을 할까?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고개를 저어 모든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원도로 떠난 지 4시간이 훌쩍 지난 저녁 6시 무렵이었습니다. 익숙한 아들의 차가 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강원도 톨게이트를 막 벗어나자마자 제 전화를 받고 쉬지 않고 서울로 되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차는 호텔 앞 도로변에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왜 자신을 이곳 생전 처음 와보는 호텔 앞으로 불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호텔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며느리와 그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앉아 며느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오늘 너무 좋았어 라고 속삭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 모든 광경이, 그 모든 소리가, 그 모든 분위기가 제 아들의 망막에 그리고 고막에 온몸의 신경에 하나의 거대한 낙인처럼 찍혀버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이지 도화지처럼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고 입은 살짝 벌어진 채 닫힐 줄을 몰랐습니다. 그 표정은 지난번 제 방에서 영상을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지난번이 편집된 증거에 대한 부정이었다면 지금은 그 어떤 변명도 의심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눈앞에서 생중계되는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마주한 자의 절망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 역시 길가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악과 공포로 얼룩진 며느리의 얼굴.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망설임 없이 길을 건너 얼어붙은 아들의 곁에 섰습니다. 아들은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길 건너편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버린 자신의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눈물 연기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심판의 순간.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저 역시 조수석에 올라탔지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차가 출발하려 하자 황급히 달려와 뒷좌석에 구겨지듯 올라탔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새로 시작되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여정은 이토록 고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죽음보다 더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의 턱은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간간히 신호에 걸려 멈춰 설 때마다 옆 얼굴의 경련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반짝이는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또 얼마나 많은 거짓과 배신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숨쉬고 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며느리 서영이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훌쩍이며 코를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그 소리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저 소음처럼 차가운 차 안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 흩어질 뿐,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더 이상 그 어떤 효력도 갖지 못하는 완벽하게 가치를 상실한 화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억지스러운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울음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자신의 배신이 들통난 것에 대한 슬픔일까? 아니면 이제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탄일까? 아마 후자일 테지요. 집 앞 주차장에 차가 멈춰서고 아들이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메우는 것은 오직 서영이의 과장된 흐느낌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기계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움직이듯 아주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역시 그 뒤를 따랐고 며느리도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집 현관문 앞에 서기까지 세 사람의 발소리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들의 그것처럼 무겁고 불규칙했습니다. 아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둔탁한 금속성의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집안의 익숙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다시 닫히는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먼저 무너진 것은 예상대로 며느리 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껏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귀신에 씌였던 거야.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저 사람이랑 연락도 다 끊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당신만 보고 살게. 정말이야.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정말이야. 그녀의 울음소리는 애원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얼마나 제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여주인공이 된 듯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절절하게 읊어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신의 끝을 목격한 아들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를 향한 사랑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고 어두운 공허와 서늘한 경멸만이 잿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아들은 자신의 바지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마치 길에서 묻은 더러운 오물이라도 떼어내듯 무표정하게 가리고 아주 힘주어 떼어냈습니다. 서영이의 손은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잠시 지켜보다가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스위치를 모두 눌러 집안의 모든 조명을 환하게 켰습니다. 어둠 속에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든 진실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며느리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더욱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며느리와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아들을 차례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우리 민석이 인생에서 너의 역할은 오늘로 끝이다. 제 서늘한 선언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정말 딸처럼 잘할게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으로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마라. 저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너가 나를 어머님이라 부를 자격, 오늘 이 시간부로 끝났다. 아니, 돌아보니 너는 처음부터 그럴 자격이 없는 아이였구나. 저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협적인 제 기세에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너가 내 아들에게 그리고 10년 전에 먼저 간 내 남편에게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다 안다. 제 말에 며느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너가 닫는 것을 잊고 간 그 노트북. 내가 그 상간남 놈과 우리 집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죽은 내 남편의 유산까지 어떻게 탐낼지, 내 아들을 바보 같은 놈이라 부르며 작당 모의한 그 더러운 대화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읽고 내 손으로 전부 찍어두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그날 찍어두었던 노트북 대화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들의 대화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추악한 비밀까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도 애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짐 싸거라.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입고 온 그 옷 한 벌, 내 몸에 걸치고 온 것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내 아들의 피와 땀, 그리고 우리 가족의 것이다. 먼지 하나라도 더 가져갈 생각 마라. 내가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해 우리가 너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 대신 이혼 서류를 내미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엎드려 감사하며 살아라. 저는 마지막으로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바닥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제 부름에 아들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게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이제는 소리 없이 몸만 떨고 있는 아내와 단호한 얼굴로 서 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억들이 행복했던 거짓의 순간들과 고통스러운 진실의 순간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결심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벽으로 걸어가 그들의 행복이 담긴 커다란 결혼사진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그는 액자를 품에 안고 잠시 동안 그 안에 웃고 있는 자신과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결심한 듯 고개를 돌려 서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가득 낀 것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 웃음도 이날도 전부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니? 그 질문에 서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패배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거실 한쪽에 놓인 대형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뚜껑을 열고 자신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액자를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여름 대신 툭 하는 둔탁하고
허무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파괴가 아니라 완벽한 이별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서영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모든 걸 여기서 끝내자.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의 얼굴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여자의 얼굴을 아주 잠시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도 무거운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말에 며느리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그녀 역시 깨달은 것이지요. 이 모든 거짓과 욕망으로 쌓아 올린 성은 이제 완벽하고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아들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려 자신이 쓰던 작은 건넌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환하게 불이 켜진 거실에 무너진 거짓의 성의 자네와 그 주범인 한 여자와 함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길었던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작은 건넌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걸어 잠갔고 며느리였던 서영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마지막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도 된 것처럼 저는 뜬 눈으로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간간이 안방 쪽에서 옷가지를 뒤적이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는 후회나 슬픔의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것을 마지막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건조하고 기계적인 소음일 뿐이었지요.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으로 길게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서영이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저를 향한 차가운 증오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제가 사준 옷들 중 가장 비싸 보이는 코트를 걸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참으로 가련하고도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딱딱한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내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고 보자는 식의 저주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저 꼿꼿이 앉아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제 침묵과 제 고요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패배의 선언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지난 몇 년간 제 귀와 심장을 짓누르던 모든 소음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수하다가 물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그 숨결은 달고 시원했습니다.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몽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지난 몇 년간 쌓여있던 탁하고 불쾌한 공기를 구석구석에서부터 밀어냈습니다. 저는 서영이가 머물렀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쓰던 독한 향수 냄새와 미처 챙겨가지 못한 값싼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그 모든 것들을, 그녀의 흔적이 남은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쓸어 담았습니다. 침대 시트와 이불을 모두 걷어내 세탁기에 넣고 바닥을 소독약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이 집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청소를 마쳤을 때 동쪽 하늘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찬란한 일출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고.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건넌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나가는 듯 했지만 저와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면 방문 앞에 조용히 밥상을 차려두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말없이 밥을 먹고 그릇을 다시 내놓곤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섬에 갇힌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사랑이, 그리고 인생의 한 부분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그 상처가 아무른 데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테지요.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딛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주말을 맞아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소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민서가, 저녁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 한동안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실망하며 돌아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헬쑥한 얼굴의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새 살이 많이 빠지고 눈은 퀭했지만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보니 며느리가 있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수만 가지 말들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지요. 저는 아들의 밥그릇 위에 가장 부드러운 갈비살을 몇 번이고 올려주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였을까요? 아들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외면하던 아들의 눈이 아주 오랜만에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 제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그 지옥에서 구해주셔서요.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저는 평생 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웃고 있었을 바보였을 겁니다. 아들의 눈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제 손길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그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 지났다. 이제 다 괜찮다. 제 마음의 소리가 아들에게도 들렸을까요? 한참을 울던 아들은 이내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우리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아들은 제가 해준 밥을 아주 오랜만에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다시 예전처럼 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그늘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짐들을 모두 정리해 상자에 담아 착불 택배로 그녀의 친정집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 위자료는커녕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고 순순히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녀는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저는 집안 대청소를 마친 뒤 오랜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게 제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은 놀라울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 그동안 며느리의 시끄러운 통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우리 집의 진짜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대추차를 한 잔 마시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의 어색함, 끝없는 통화 소리에 느꼈던 불쾌감, 아들에게 외면당했을 때의 절망감, 가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분노와 슬픔까지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제 가정을 그리고 제 아들을 지켜낸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방식을 보고 독하다고 혹은 모질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낼 때는 아픔이 따르는 법이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따스한 햇살 아래 저는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깊고 평화로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제게는 다시 고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이 평화가 이전의 그 어떤 평화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소중하다는 것을요.